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전하다는 말을 맹신합니다. 땀 흘려 번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내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냉혹한 역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허상인지를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그날 이후 인류의 화폐는 실물 가치와 영원히 이별했습니다. 그날부터 돈은 더 이상 저장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신용에 기반해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조각, 즉 피아트 머니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24년 그 무한한 신용에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이 살포한 막대한 유동성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서며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빚이 늘어나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중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이 휴지가 된다. 이 불안감은 역사상 유례없는 자본의 대이동을 촉발했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의 부를 지켜온 불멸의 금속, 금.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기축통화 달러,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질서 비트코인. 바야흐로 자산 3차 대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쟁입니다. 경제학 원론을 펴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공식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진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은행에만 넣어둬도 연 5%의 이자를 주는 고금리 시대에 이자 한 푼 나오지 않고 보관료만 드는 금을 들고 있을 바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50년간 금융시장을 지배해 온 실질 금리와 금의 역의 상관관계입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이 철옹성 같던 공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 연준이 역사상 가장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2,000선 4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심지어 킹달러라 불릴 만큼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도 금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들은 이를 두고 시스템에 대한 공포가 금리라는 중력을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투자자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쥐고 있는 달러, 유로, 엔화, 원화, 같은 법정 화폐가 언제든 휴지가 될 수 있다는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구명조끼의 가격은 그 어떤 명품 가방보다 비싸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금값의 폭등은 금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화폐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경고등입니다. 이 흐름을 주도하는 큰 손의 정체를 알게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금값을 끌어올리는 주체는 동네 금은방을 찾는 개인이 아닙니다. 바로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각국 중앙은행들입니다. 세계금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1967년 이후, 즉 반세기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민은행은 18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그들은 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불리던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무거운 금덩어리를 사서 자국 창고에 쌓고 있을까요? 결정적인 트리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하고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나라의 외환 보유고도 하루아침에 0이 될 수 있구나. 이 서늘한 공포가 주권 국가들마저 달러라는 신용화폐에서
금이라는 실물 자산으로 도피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다가올 화폐 개혁, 즉 그레이트 리셋 이후의 협상 테이블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들의 처절한 방어 본능입니다. A. 설마 국가가 망하겠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믿음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생생한 증거를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 이곳에는 금 장신구를 사려는 관광객보다 리라화를 금이나 달러로 바꾸려는 현지인들의 줄이 훨씬 깁니다. 튀르키예의 물가 상승률은 연 60%를 넘나듭니다. 월급을 받고 일주일만 지나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빵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시민들에게 금과 비트코인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내 가족의 저녁 식탁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부제입니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상황은 더욱 참혹합니다. 연간 인플레이션 200%. 상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표를 갈아 끼우고 사람들은 암달러상에게 달려가 페소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이곳에서 저축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돈이 생기면 무조건 물건을 샀거나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명확히 갈렸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자국 화폐를 은행에 넣어둔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일찌감치 자산을 달러나 비트코인, 금으로 바꿔둔 소수는 불을 지키는 것을 넘어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안전자산은 수익률을 따지는 도구가 아니라 경제적 생명을 결정짓는 산소 호흡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거 한국 경제에서 원달러 환율 1000.200원은 심리적 저항선이었고 1300원은 위기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율 1350원, 심지어 1400원대가 놀랍지 않은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비용이 더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구조상 고환율은 수입 물가 폭등으로 직결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빵값이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는 근본 원인이 바로 원화 가치의 하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통장 잔고가 비어가는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 낙수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의 기술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로 인해 그 공식마저 깨졌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 달러를 벌어들이는 파이프라인이 가늘어지고 있다는 것은 원화라는 화폐의 기초 체력이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원화는 지금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위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환율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그 위에 위태롭게 쌓아 올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한국 자산 시장의 가장 큰 기형성은 가계 자산의 75% 이상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금융권은 땅만 파면 돈이 된다며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공사비는 치솟았고 미분양은 쌓였습니다. 시행사는 돈을 갚지 못하고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은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건설 현장이 멈춰 서 있고 그 밑에 깔린 수조 원의 빚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쩔쩔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 빚 폭탄이 터져버리고 금리를 낮추자니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 완벽한 외통수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당신의 전 재산이 묶여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한국 경제 위기라는 단일 리스크에 인생 전체를 베팅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분이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거리엔 실직자가 넘쳐났으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 육박했던 그 해 겨울, 당시 우리는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위기의 징후는 그전부터 명확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기업들은 빚으로 덩치를 키웠으며 단기 외채가 급증하고 있었죠. 소름 돋게도 2024년의 대한민국 경제 지표는 1997년 직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불안정하고 기업과 가계의 부채 비율은 그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기업이 빚을 졌고 지금은 가계와 정부가 빚을 지고 있다는 점뿐입니다. 그때 달러를 미리 사두었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원화 예금만 들고 있던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운율을 맞추며 반복됩니다. 1997년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 경제적 구원은 없습니다. 과연 이번 위기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서 계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의 생존 도구들을 하나씩 검증해 봅시다. 첫 번째 후보는 여전히 세계 금융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달러입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미국의 막대한 부채와 재정 적자를 근거로 달러의 붕괴를 예언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달러의 구매력은 1973년 연준 설립 이후 96%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기가 닥치면 달러는 더 강해집니다. 이를 달러 스마일 현상이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아주 좋아서 금리를 올릴 때도 달러가 강해지지만 반대로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어 공포가 지배할 때도 투자자들은 달러로 달려갑니다. 왜일까요?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다른 대안들이 달러보다 더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에는 가장 깨끗한 더러운 옷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세탁 바구니에 있는 옷들이 다 더럽지만 당장 입고 나가야 한다면 그나마 제일 덜 더러운 옷을 골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화폐가 빚더미 위에서 가치를 잃어가고 있지만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의 달러가 가장 늦게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한국 투자자에게 달러가 필수적인 보험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원화가 무너질 때 당신의 자산을 방어해줄 유일한 방공호는 바로 달러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5,000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진짜 돈, 금입니다. 워렌 버핏은 한때 금을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게으른 자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신용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 금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금은 거래상대방 위험이 없는 유일한 금융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휴지가 됩니다. 채권은 국가가 부도나면 종이 조각입니다. 예금은 은행이 파산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자산은 누군가의 약속과 신용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입니다. 발행 주체가 없기에 부도가 날 수도 없고 누구의 지급 보증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인터넷이 끊기고 전력망이 마비되며 은행 문이 닫히는 극단적인 재난 상황이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속의 주식 계좌나 비트코인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통용될 수 있는 화폐는 당신의 손에 쥐어진 실물 금뿐입니다. 금은 돈을 벌기 위한 투기 수단이 아닙니다.
문명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붕괴했을 때 당신의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최후의 생존 키트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가장 논쟁적이고 혁신적인 자산, 비트코인입니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만든 이 코드는 이제 월가의 거물들이 앞다퉈 편입하는 제도권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디지털 쓰레기라던 비트코인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답은 절대적 희소성과 탈중앙화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심지어 개발자 자신도 이 숫자를 단 한 개도 늘릴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공급이 고정된 자산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비트코인은 은행 없이 전송 가능하고 정부 없이 소유 가능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12개 혹은 24개의 단어만 기억하고 있다면 국경을 넘든 감옥에 가든 당신의 재산은 안전합니다. 독재 정권이 자산을 몰수하려 하거나 전쟁으로 피난을 떠나야 할 때 금괴는 무거워서 가져갈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노예 속에 담아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감시 사회가 도래할수록 통제받지 않는 돈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재평가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숨기고 있는 가장 불편한 진실, 금융 억압을 마주해야 합니다. 국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을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여 화폐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를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물가가 5% 오르는데 은행 이자가 3%라면 예금자는 가만히 앉아서 매년 2%의 자산을 강탈당하는 셈입니다. 반면 빚을 진 정부는 갚아야 할 돈의 가치가 매년 2%씩 줄어드는 혜택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실질 금리이며 정부가 국민의 부를 소리 소문 없이 가져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고물가가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도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당신의 이자 수익보다 빠르다면 당신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길을 쓰고 자산을 가져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합법적인 약탈 시스템으로부터 내 노동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을 보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칸티용 효과라는 경제학적 원리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용은 발견했습니다. 새로 찍어낸 돈이 누구에게 먼저 도착하느냐에 따라 부의 운명이 결정된다. 중앙은행이 위기를 막기 위해 돈을 풀면 그 돈은 가장 먼저 정부와 거대 은행, 그리고 신용도 높은 자산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들은 이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여 자산 가격을 올립니다.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돌고 돌아 하청업체와 서민들의 월급 통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시중의 물가는 폭등해 있습니다. 즉, 월급쟁이와 서민들은 가장 늦게 돈을 받고 가장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야 하는 패배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자살 행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노동소득을 자산으로 빨리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서 상류층의 부를 떠받치는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위기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내 돈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월가의 현인 나심 탈레브가 제안한 바벨 전략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장 적합한 생존 솔루션입니다. 엿기의 양 끝단에만 무게를 싣고 중간은 비워두는 것입니다. 한쪽 끝에는 자라극도로 안전한 자산 가처를 둡니다. 달러 현금, 미국 단기 국채,
그리고 실물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산의 85~90%는 여기에 묻어두어 세상이 무너져도 내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방어하십시오. 그리고 반대쪽 끝에는 극도로 위험하지만 잠재력이 큰 자산 탈랄을 둡니다. 바로 비트코인이나 혁신 기술주입니다. 나머지 실반 20%는 잃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베팅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어설픈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 예를 들어 경쟁력을 잃은 지방 부동산, 이자가 낮은 장기 채권, 테마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위기가 닥치면 안전하지도 않으면서 수익도 주지 못하는 최악의 함정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애매한 자산들을 정리하고 양극단의 확실한 자산으로 이동하는 리밸런싱이 시급합니다. 자산을 샀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투자의 절반은 매수지만 나머지 절반은 보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돈은 은행에 있고 내 코인은 거래소에 있고 내 금은 은행 골드뱅킹 계좌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당신은 그 자산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은행과 거래소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2022년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했을 때 그곳에 코인을 믿고 맡겨둔 수십만 명의 투자자는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금융기관은 가장 먼저 인출 버튼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금융 시스템이 가진 근원적인 거래상대방 위험입니다. 진정한 안전자산 확보는 완벽한 통제권 해를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비트코인을 샀다면 거래소에 두지 말고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래소가 해킹당하든 파산하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금을 산다면 종이 통장의 숫자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일부는 반드시 실물 골드바나 금화 형태로 인출하여 나만이 아는 금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불편하다고요? 맞습니다. 실물 보관은 번거롭고 도난의 위험도 따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전쟁이나 국가 부도 같은 블랙스완 상황에서는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은 모든 자산은 정부나 은행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키를 가지지 않으면 코인이 아니다. 이 격언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위기의 시대를 사는 모든 자산객에 적용되는 생존 철칙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자산 3차 대전의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질서의 붕괴가 깔려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 온 세계화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서방과 중국, 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진영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에 특정 국가의 화폐는 무기가 되거나 휴지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산의 휴대성격을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져서 당신이 급히 해외로 떠나야 한다면 당신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은행 예금을 달러 현찰로 다 찾아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때 빛을 발하는 것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실물금은 훌륭한 자산이지만 무겁고 검색대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기에 몸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해외 어느 나라에 도착하든 인터넷만 연결하면 내 자산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인터넷상의 스위스 은행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산의 일부를 디지털 영토로 옮겨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비상 탈출구 확보 전략입니다. 이 긴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이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4가지 행동 강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고금리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빚의 규모를 줄이십시오. 다가올 충격에서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은 없습니다. 둘째, 통화 다변화입니다. 여유 자금의 최소 30%는 원화가 아닌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십시오. 달러 예금, 미국 단기 국채, ETF,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에어백입니다. 셋째, 실물 안전판 확보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오버바 20%는 반드시 실물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채우십시오. 이는 화폐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최후의 보험입니다. 넷째, 끊임없는 금융 공부입니다. 매일 아침 환율과 금리, 그리고 연준의 발표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금융 문맹은 질병이며 그 대가는 빈곤입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내 소중한 자산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고통과 파괴를 동반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비명이 가득 차고 견고해 보이던 기업들이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위기는 언제나 부의 거대한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공포에 질려 헐값에 나온 아파트와 주식을 주워 담은 사람들은 이후 20년의 호황을 누리며 대한민국의 신흥 부자가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폭락한 자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위기는 기존에 공고했던 부의 계층 구조를 뒤흔들고 판을 새로 짜는 라이즈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위기는 과거의 위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합니다. 실물 경제의 침체, 화폐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디지털 혁명이라는 세 가지 파도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자신이 가진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던질 것이고, 누군가는 냉철한 이성으로 그 자산을 받아내며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금, 달러, 비트코인은 그 부의 이전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처는 당신의 마인드셋에 있습니다. 대중의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독립적인 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그리고 확신이 섰을 때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안전자산보다 강력한 당신의 무기입니다. 세계 경제의 지각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이 거친 파도를 즐길 준비를 하십시오. 폭풍이 지나간 자리, 폐허 위에는 준비된 자들만을 위한 새로운 성이 세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 성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 밖을 배회하는 난민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